연합국은 독일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대규모 상륙 작전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적어도 1943년까지 연합군에는 프랑스로 들어갈 만한 강력한 부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인력과 자본으로 1년 만에 무려 47,000대의 전차를 생산했죠. 이런 압도적인 군수 생산량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은 그토록 바라던 프랑스 상륙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연합군이 프랑스에 상륙하는 작전은 오버로드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여기서 연합군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륙할 장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잘못 고른다면 작전의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가장 먼저 후보로 오른 것은 프랑스 북부에 있는 파드칼레인데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독일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드칼레가 독일로 향하는 최단 거리라는 것은 독일군도 알고 있겠죠. 뻔한 곳에 들어가면 예측당할 확률이 높아지니 파드칼레는 포기하고 상륙 작전의 참모장인 프레드릭 모건은 4곳의 후보를 더 뽑았습니다. 페드코, 생강, 코탕탱 반도, 그리고 노르망디였죠. 이 4곳의 후보지를 천천히 살펴보니 역시 이 장소들도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요. 특히 페드코나 생강, 코탕탱 반도의 해안은 상륙하기에 환경이 영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모건은 결국 상륙할 만한 장소가 노르망디밖에 없다고 결론짓게 되죠.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탄생한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중요한 작업인 상륙 지점 선정을 마쳤으니 이제 작전을 지휘할 총사령관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보단 영국의 전투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영국 군인 중에서 총사령관을 정하는 것이 작전에 더 유리할 텐데요. 하지만 영국은 미국에게서 무기를 지원받는 손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외상으로 말이죠. 빚쟁이이자 을의 처지인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미국에서 총사령관이 나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돈도 대주고 다른 많은 지원도 해주는데 영국이 머리에 서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괜히 미국과 사이만 틀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마셜 장군을 지목하는데요. 하지만 마셜은 대통령을 모시겠다며 거부합니다. 자기를 지키겠다는 마셜을 두고 뭐라 할 수도 없던 루즈벨트는 그 다음으로 듬직한 아이젠하워를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되죠. 아이젠하워는 매우 이성적이면서도 차분한 군인으로 미군 내에서 지지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차분함과 통찰력으로 모건이 만든 오버로드 작전을 검토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버로드 작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합군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소드의 해변에 총 3개의 사단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3개의 사단이 해변에 상륙한 직후는 무방비 상태일 테니 해변 양 끝에 각각 공수사단을 투입해서 독일군이 측면에서 공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방어선을 형성하면 최종적으로 프랑스 영토에 100개의 사단을 투입하는 것이 계획의 완성이었죠. 그러나 이 작전을 검토한 아이젠하워는 모건의 계획은 너무 규모가 작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노르망디 해변에 사단 3개를 투입하는 것 대신 사단 2개를 추가해 총 5개 사단을 상륙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나중에 투입될 공수사단도 3개를 보내기로 결정하죠. 이렇게 육군의 파병 규모가 결정되고 이제 해군의 규모를 결정할 차례입니다. 연합군의 강점이 바로 추축국보다 더 강력한 해군을 보유했다는 점인데요. 그에 걸맞게 연합군은 대규모의 함대를 편성합니다. 오버로드 작전에만 무려 전함 7척, 해안 포격용으로 설계된 모니터함 2척, 순양함 23척, 구축함 104척을 준비하고 거기다 상륙정은 무려 4,000척을 준비했습니다. 작전에 투입되는 모든 함정을 합치면 총 6,483척이나 되었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이 함선들이 오버로드 작전 하나만을 위해 영국으로 모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은 함선이 영국으로 모이다 보니 정박할 곳이 부족해 북쪽의 그린란드까지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군도 준비가 완료되었고 연합군의 또 다른 강점이 바로 공군 전력이죠. 전쟁 중 독일의 항공기 생산량은 한 달에 250기였지만 영국은 혼자서만 한 달에 300기를 생산한 걸 보면 연합국의 항공 전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합군은 오버로드 작전에만 무려 1200기에 달하는 항공기를 준비했는데요. 독일이 무려 5달을 꼬박 생산해야 하는 양입니다. 1200기의 항공기 중 500기는 전투기였고 나머지 700기가량은 독일을 폭격할 폭격기였습니다. 연합군이 얼마나 오버로드 작전 성공에 목숨을 걸었는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연합국의 상륙에 맞선 독일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히틀러는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 상륙한 연합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자 히틀러는 고민에 빠지는데요. 이 다음엔 프랑스 북부로 밀려오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죠. 이탈리아에 있는 연합군만 해도 충분히 성가신데 프랑스까지 들이닥치면 정말 독일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히틀러는 1943년 11월 3일 영도자 지령 51호를 발표하며 프랑스 북부 전체를 요새화하는 미친 계획을 시작합니다. 서부 방어선으로 알려진 이 요새화 작전은 독일의 노장 룬트슈테트 장군이 맡았는데요. 그러나 룬트슈테트는 프랑스에서 노후를 즐기기에 바빴고 연합군이 정말 들어올지조차 의문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이 작전을 같이 책임진 롬멜 장군은 계획을 열심히 추진시켰죠. 롬멜은 어떤 일을 맡아도 열정적인 자세로 임했는데요.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1943년 11월부터 1944년 5월까지 상륙을 방해하는 장애물 50만 개와 지뢰 200만 개를 설치했죠. 룬트슈테트는 마치 연합군의 공격이 전혀 없을 것처럼 안일하게 행동했지만 롬멜 장군은 연합군이 반드시 상륙할 것이라 믿고 프랑스 북부 방어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944년 5월이 되자 연합군은 노르망디 북부에 있는 파드칼레에 상륙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데요. 미국군 제1집단군이 대규모 상륙을 진행할 것이며 독일군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조지 패튼이 사령관이라는 정보도 흘립니다. 이는 독일이 가짜 정보를 맹신하게 만들어서 파드칼레에 관심이 쏠리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이후 연합군의 작전이 독일에게 그대로 먹혀들었고 프랑스에 주둔한 46개의 독일군 사단 중 11개 사단이 파드칼레에 배치됩니다. 연합군의 노력은 정보전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파드칼레 상륙이 진짜인 것처럼 진짜 파드칼레 후방 깊숙한 곳으로 폭격을 가하는 등 독일군을 속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연합군의 노력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독일은 그쪽으로만 관심이 쏠려 있었고 연합군의 상륙 사전 작업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944년 6월 첫째 주에는 영국 쪽으로의 항공 정찰을 단 한 번밖에 나가지 않았죠. 그렇게 상륙 날짜인 1944년 6월 6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합군 수송기들이 공수사단을 태우고 프랑스의 디브 강과 비르 강으로 촘촘히 날아갔는데요. 먼저 디브 강에 강화한 영국군 6 공수사단은 그동안 독일군과 싸웠던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빨리 상륙 지점 측면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수사단은 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공수사단에 태운 조종사가 전쟁의 두려움에 바다로 추락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병사들을 제대로 수송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연합국은 상륙 지점으로 모여 작전을 시작하는데요. 원래 질서정연함을 좋아하는 독일군은 후방에 침투한 연합군을 보고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정면에서 올 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후방으로 수천 명의 적군이 들어왔으니 말이죠. 심지어 독일의 지휘관 중 한 명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연합군 공수부대원에 의해 전사하는 등 독일군 진영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독일의 높으신 장군들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연합군이 침공했을 당시 롬멜 장군은 프랑스를 떠나 휴가를 간 상태였고 서방군 사령관 룬트슈테트는 자고 있었습니다. 하긴 프랑스에 파견된 걸 휴가라고 생각한 장군이 사령관이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독일군은 상황을 바로잡을 지휘관도 없는 상황에서 영국 해협을 꽉 채운 연합군 대함대는 프랑스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전 6시가 지나자 연합군 8개 사단은 각각 유타, 골드, 주노, 소드, 오마하 해변에 상륙했죠. 한편 노르망디를 지키는 독일군 사단은 연합군과 비교해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요. 단 3개의 사단만이 배치되었는데 이마저도 2개 사단은 급조된 사단이고 나머지 사단 1개만이 연합군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먼저 유타 해변에 있던 독일군 1개 사단은 북쪽에서는 미국 공수사단이 압박하고 있고 해안 쪽에서는 미국 최정예 사단인 4사단이 눈에 불을 켠 채로 독일군을 공격했죠. 독일군은 상부에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로 결국 3분의 2가 포위되며 항복을 외치게 됩니다. 한편 소드 해변과 주노 해변은 평온하다는 말로 모든 게 설명되었는데요. 거의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은 해변에 셔먼 전차도 상륙시키고 후방에선 공수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으니 독일군이 연합군을 저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드 해변의 상황은 조금 달랐는데요. 골드 해변의 셔먼 전차는 보병들보다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연합군은 독일의 필사적인 저항에 진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독일군의 위치가 조금 더 높았고 이 높은 곳의 콘크리트 방어시설에서 연합군을 막아내고 있었죠. 따라서 연합군 함대가 후방에서 한 포로 보병을 지원해주며 독일군 방어시설을 한 겹씩 벗겨주게 됩니다. 결국 해가 저물 때가 되자 골드 해변의 독일군 방어시설을 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마하 해변은 정말 지옥이었는데요. 오마하 해변을 지키는 독일군 제352사단은 원래 동부전선에 투입되어 소련과 싸울 정예 병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악에 받쳐서 연합군을 막기 시작했죠.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 전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려 5,000톤의 폭탄 투하를 감행했지만 오마하 해변의 독일군에겐 거의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마하 해변의 환경인데요. 독일군은 해변에서 우뚝 솟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이 언덕의 이점은 넓은 시야 확보로 해변으로 무엇이 접근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마하 해변은 연합군의 무덤이었죠. 연합군의 상륙정이 해변에 도달해 문을 열면 독일군은 그때를 노려 기관총을 퍼부었습니다. 일례로 오마하 해변으로 상륙한 한 중대는 20분 만에 전멸해버립니다. 그래도 오마하 해변이 완벽한 무적은 아니었는데요. 이미 오마하 해변을 제외한 노르망디의 다른 해변은 연합군에게 전부 점령당했기 때문이죠. 연합군은 오마하 해변의 지옥을 정리하기 위해 강력한 공병을 투입해 상륙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연합군의 화력은 강력해졌고 오마하 해변도 3일 만에 연합군의 점령지가 되었죠. 이렇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리에 마무리됩니다. 이 작전에서 연합군 희생자는 총 4,649명인데요. 이 중 2,000명 이상이 오마하 해변에서 전사했을 정도로 오마하 해변은 말 그대로 순수한 지옥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역사상 가장 큰 상륙 작전이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마치며 독일에게 점령당했던 프랑스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고 비로소 유럽 영토 탈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드디어 지옥을 벗어나 유럽의 땅을 밟은 연합군의 다음 숙제는 앞으로 있을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연합군의 유능하면서도 과감한 장군인 몽고메리는 한시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아주 위험천만한 작전을 계획하는데요. 다음 회차에선 연합국의 마켓 가든 작전과 위기에 빠진 미국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